방금 이 소식 들었는데 이거 좀 흥행되겠습니까? 딱 11시 20분에 속보가 나온다 그래서 예.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딱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예. 백승주, 이강덕, 김재원 후보 이렇게 네 분, 최경환까지 네 분 후보가 경합을 해서 코리아 아리그 방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후보가 지금 최종 1대1 매치업이 성사가 된 거죠. 그렇죠. 현직 도지사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분 중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인지도상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높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최고위원을 지금 연달아 몇 번을 하셨어요. 사실 중앙 정치에서 잔뼈가 정말 굵으신 분이고 박근혜 정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지내셨고 그러니까 여러 정치 이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흥행 카드가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조기 경선에서 1위로 당선되면서 나름 빅매치가 성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도지사와 지금 새로 이제 도전하는 이 김재원 후보 간의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경북 지역도 보니까 좀 권역별로 이 후보들 간에 조금 유불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자 공들이는 그런 영역 권역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김재원 후보도 경북 지역에서 상당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북 어디죠? 상주인가요? 거기 국회의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선 과정이 또 상당히 흥행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 이제 선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후보만 만들어지면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김재원 후보는 경북 상주 베이스의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또 최고위원도 수차례 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도지사를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또 대구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와 상주 이 대구 북부지 경북 북부 지역. 네, 북부. 이래서 이걸 하면은 상당히 좀 흥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철우 지사와 사실 김재원 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판이 펼쳐지기 전부터 아마 두 사람이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을 정도로 두 사람 다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완쾌했다, 완벽하게 치유를 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출마 의지를 또 가졌었고요. 우리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예측 가능한 또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누가 후보가 돼서 이번 또 선거에서 민주당과 맞붙을 것이냐 그런 또 이 조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만 나서면 건강해지는 선거만 뛰어들면은 이 아픈 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어떤 체질의 소유자라고 어떤 분은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쾌유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보면 검사 시절에 그 특수수사, 강력수사 이걸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맞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30년 다 됐네요. 그 패스카마라는 그 원양어선 공포의 원양어선 그 집단 살인 사건 그거를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죠. 맞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한번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주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 스타일이 조곤조곤 아주 강론을 아주 면밀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은 가끔 봤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기민하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른 판단력과 이 정치 내공이 어마어마하다. 사실 정무수석 하셨을 때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정말 정무수석이란 자리에 가장 어울린다 싶을 정도로 여러 현안들을 또 꿰뚫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또 이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으로서 또 대선 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사안마다의 후보로는 갈릴 수 있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매섭고 날카로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우리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수차례 또 힘을 실어줬던 또 이제 그런 메시지로도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동훈 씨가 경북 갔을 때 나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광역단체장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내용이 단순히 한동훈이 싫다 이게 아니라
굉장한 의리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강한 그런 의지를 또 가지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건강 관련해서도 직접 방송을 최근에 수차례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출연하신 영상들 지금 쭉 보시면은 여전히 굉장히 또 단단하게 정치를 할 태세를 갖추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있을 때 네. 가령 뭐 서울, 맞아요. 뭐 부산, 대구, 뭐 천안, 광주 뭐 전국에 있었는데 저도 많이 그 가서 뭐 일부는 사회도 보고 연설도 했는데 대구에서 유일하게 경북도지사가 나오셔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랬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발언 이런 거 하면은 현역 뭐 시장이나 도지사 문제되거든요. 그렇죠. 못하죠. 현역 광역단체장은 현행법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네. 이분 애국자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그 핑계로 안 나와 볼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당시 또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로 메시지. 그 당시에 뭐 같은 영남이지만 부산시장, 뭐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은 세이브 코리아 그 집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그때 그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좀 나오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네. 그 사모님이 출동했어요. 그랬었죠. 사모님이 출동해서 뭐 네. 이 나오신 분들하고 사진 찍고. 근데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른 그 장면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애국자입니다. 네. 그때 그 대전 집회할 때 제가 그 사회를 봤는데 그때 대전의 이장우 시장, 네. 대전시장이 나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어허.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지사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예비 경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야기 좀 할게요. 저 아침부터 이제 쭉 이렇게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 그 어떤 기자는 자기 기사 말미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기자는 자기 그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에 그걸 남기는 수가 있고, 네. 신문 기자는 막 쓰다가 이제 뒷부분에 살짝 여운을 남기는. 제가 저 중앙일보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네. 근데 데스크들은 심정이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뭐 중앙일보는 일단은 지금 중앙일보의 또 논조가 국민의힘을 많이 조져대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일보 뭐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수 신문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자들이 써놓은 말 중에 하나가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네. 저는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부산, 서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은 거의 한 절반 정도 남아 있다라고 네. 보는데, 야,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선거 운동하는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악플보다 무풀이 낫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경선이 뭐 파행이다, 뭐 논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어쨌거나 언론 헤드라인에 이름이 걸리고 누가 어떤 지역에 출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각인되는 것만으로도 선거 캠페인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충북이 됐건 뭐 대구가 됐건 부산이 됐건 뭐 여러 지역들이 각자 파열음이 없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각 지역들이 뭐 경선 과정으로 좀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기령 후보가 아직 들어올지 말지 확정이 안 됐지만 저는 반드시 설득해서 데려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들어와야죠. 하는데, 들어와야죠. 조기령 후보자가 충북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 이 충주맨을 또 길러냈다라고 하는 이 마케팅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천 과정에서 좀 결기 있게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대중적으로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휘몰아치고 나서 확 정리를 하면서 뭔가 오히려 이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하면 뭔가 더 잘 된 것 같거든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쫙 롤러코스터. 처음부터 적당히 정리된 것보다 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건 막 수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컨벤션 극대화를 노린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 누구예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민주당 공관위원장 누군지를 모릅니다.
뭐 왜 신문에 안 나오니까 잘. 다 단수예요 그냥 단수로 그냥 줘버리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거기 보면 뭐 강원도 뭐 인천 뭐 쭉쭉쭉 경남 뭐 단수로 다 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판을 만약 한번 센 충격으로 흔들어 버린 다음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판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해서 쩐주들이라고 할까요? 예. 네. 중진 카르텔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들이 다 있죠. 중진 카르텔이 갑자기 그냥 균열이 일어나면서 화들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제일 심한 곳이 대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중진 카르텔이 흔들어버린 이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메시지가 감동이 있죠. 사실 이렇게 해서 경선으로 결국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이렇게 다선 중진급들이 다 우수수 대구 지역에만 나와가지고 경선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예. 라고 하는 거를 각인시킨 거죠.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전원 다 참석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경선이란 대원칙을 좀 지키되 예. 우리가 좀 국민적으로 너무 후보 난립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타진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구도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요. 어쨌거나 공정한 경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국민적으로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선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정말 저희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구 지역이 어마어마한 그런 좀 이권 카르텔 뭐 이렇게 지분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과연 이 공관위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이 경선 공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전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딱 충북 그 현역 도지사 컷오프 시켜버리고 나도 진짜 컷오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좀 활기가 도는 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근데 물론 잘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활기만 돌고 엉망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장덕 대표께서 입장을 그래서 또 내셨어요. 어떤 입장을 굉장히 냈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공정한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한 당부,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좀 대원칙에 대해서 좀 천명을 한 느낌으로 저를 읽었거든요. 지도부가 최종 결정권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관위원장이 당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쨌거나 우리 당의 공천의 대원칙은 경선, 공정한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나름대로는 뭐 당대표와의 약속 대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관위원장이 이제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가 또 국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지금 작용 반작용이 있지만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게 볼 것만은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지사 김영환을 쫙 컷오프 시키니까 대구시장 출마했던 중진 국회의원들이 화들짝 놀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최종 경선하기로 됐지만 현역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또 깜짝 놀라고 맞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이니셔티브를 딱 그립감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요건 이 소위 말해서 한 절반 정도 지금 공천 과정이 지나고 있다고 봤을 때 엄청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이정현 위원장이 42년 이력이시더라고요. 예, 보수 정당에서만 42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가진 또 내공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역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또 몇 지역들은 단수 공천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얘기가 될 만하니까 지금 좀 판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오늘 아마 다음 주 초까지가 좀 화수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공천에서. 그래서 충북과 대구 지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또 나왔죠. 경선 대원칙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또 조기령 후보를 다시 불러들여야죠. 모셔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구 지역들도 어쨌거나 우리 대구 시민들께 선택권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대원칙 아래서 최대한 이 어떤 지역 내 시민들,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 대구의 그 주호영 의원의 어떤 그 망언, 저는 망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망언 맞죠. 이 완전히 국민들 분열시키고 특히 영남 지역이 아닌 충청이나 호남 지역, 수도권 지역, 강원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망언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저분은 이번에 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뭐 어떻게 이제 뭐 최종 후보로 못 올라가게 되면 네. 결국 국회의원 이제 2년 남은 거 아닙니까 임기. 그렇죠. 정치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전 이렇게까지 거친 언사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육선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제가 후보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중진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윤지호 의원도 그렇고 똑같이 다선 중진급들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들 예. 왜 그분들은 억울하고 서운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도부를 힐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식의 캠페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전 어제 또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무슨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전라도 어쩌고 하면서 지역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들 이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심지어 이진숙 후보한테 윤어게인 고성국 박사와 같이 다닌다. 아, 손잡고 다닌다 그랬어요. 손잡고. 그렇죠. 표현이 그래서 제가 손잡고라고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손잡고 같아서 다닌다 이 말은 남녀가 손잡고 그러니까요. 다니고 연애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정말 되죠.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요. 어제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 인플루언서와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당론 위반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당 전체가 탄핵 한복판에서는 탄핵 반대를 외쳤었고 그게 우리 당론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누구누구와 같이 다니면 다 해당 행위고 뭐 당론 위반으로 해서 지금 뭐 징계 요구라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경쟁 후보에게 프레임 씌우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선으로 끌고 가서 상대 후보를 이런 식으로 불리한 프레임으로 끌고 간 다음에 공격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경선판이 이게 치열하다라고 하더라도 좀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됐건 간에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의 언사를 그러니까 좌파들 일부 언론들에서나 쓰는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박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가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령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뭐 콘텐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다닌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자기도 네. 그러면 반윤을 외치는 유튜버들하고 그럼 하세요 선거운동을. 자기가 안 하니까 지금 저쪽은 이진숙 후보나 누구는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같이 뭐 촬영도 하고 뭐 지금 사실은 선관위가요. 네. 선관위가 가장 장려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SNS입니다. 네. SNS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렇죠. 사실은 문자 보내는 건 제한이 있지만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이 돈이 들지 않고 또는 군중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총선 때 예비 후보로 뛰어보니까 저도 혼자 그 영풍 TV 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예. 근데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 그럼요. 저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선관위 직원분들은 장려해요 오히려 그걸. 네. 아, 유튜브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로컬 신문에 아 유튜버로 선거운동하는 후보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호영 의원도 그러면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유튜브하고 방송을 하세요. 왜 윤어게인 하는 사람하고 방송한다 그걸 왜 혼내시지? 자기도 방송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그 대구에 또 오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지호가 채널A에 나와서 예. 주호영이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면 무소속 출마를-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터인데 네. 그럼 그 대구 수성갑이 비잖아요. 거기에 그럼 한동훈이를 데리고 와서 무소속 출마를 시킨다. 그럼 두 명이서 무소속 연대를 하면 어떠냐? 신지호의 말입니다. 네. 그랬더니 주호영이 채널A에 나와서 하는 말은 그 정치적 상상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이런 분이 한동훈 씨 체제 때 전략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솔직히 저는 여전히 한동훈 씨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언론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저기 어디 감나무에 감 떨어지나 지금 기웃기웃거리면서 침만 바르고 다니는 거 누가 지금 좋게 봅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자리 날 것 같으면 여기도 가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산 전대수 지역구 갔다가 뭐 해운대 한번 갔다가 뭐 대구 한번 갔다가 또 이번에 이제 또 박수민 의원 서울시장 후보 나온다고 하니까 강남도 가겠다. 이게 대체 아니 아무리 쇼핑 아무리 우리 정치가 지역구 쇼핑. 네, 전국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그 정당인들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 지역구 쇼핑하면서 우리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 애착도 없으면서 일단 그냥 몸 부비고 가는 거 얼마나 지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판에 지금 전략부총장까지 지냈던 신지호 같은 분이 이게 한동훈 씨를 도와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침 바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좀 그런 이미지만 남기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말은 세게 하지만 이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게 감내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15% 득표 못하면요 선거비 보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부겸 후보 지금 또 나온다고 예고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3파전이 될 텐데 3파전에서 아이 뭐 주호영 의원이 이제 지역에 오래 털을 잡았고 뭐 조직도 있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이 양당제 하에서의 경쟁이 펼쳐지는데 15%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본인도 감내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은 경선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서 한동훈 씨가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일단 우스꽝스럽다고 보고 만에 하나 근데 그런 말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왜 주호영 의원은 한동훈 씨가 자기 지역구 기웃거리는데 아무 제스처가 없냐 보통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뭔데 우리 지역구 와가지고 침 바르고 다니냐 만약에 내가 출마해서 자리가 빈다라고 하더라도 나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사람한테 내가 자리 주지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너무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뒤에서 같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호영 의원이 조금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뭐 윤호겐 지적할 계제가 아닌 것이 한동훈 씨도 지금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씨와 같이 뭔가를 작당하면 그게 바로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남 지적할 시간에 좀 스스로 처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무소속 연대를 이 신지호가 띄우는 이유는 사실은 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있긴 있는데 제가 그 현역 그 정치 담당 기자 할 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18대 국회 때 무소속 친박 무소속 연대가 떴어요. 실제로 네. 전국적으로 떴는데 그때 성공했어요. 친박 무소속 연대는. 네. 그러니까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따라다니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전부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했는데 그때 이재호, 이방호 이 두 분이 그냥 주도해서 했는데 그 친박 무소속 연대 또는 친박 연대 서청원 씨는 친박 연대 당을 만들었고 네. 김무성은 친박 무소속 연대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 명을 당선시킵니다. 네. 근데 제가 현장에 그때 있어서 봐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 기자하고 같이 유세장에도 가보고 하잖아요. 네.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사람들 억울하다. 어허. 기본적으로 이 무소속이 당선되려면 억울해야 됩니다. 맞아요. 피해자여야 됩니다. 피해자여야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 네. 그럼 유권자들이 불쌍해서 표를 한 표 줍니다. 정말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는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네.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양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동양하듯이 한 네. 표 주십시오. 선거철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선되고 나면 또 이거 완전히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동양벼슬이 되려면 억울해야 되거든. 네. 피해자여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주호영, 한동훈이 피해자입니까? 아니 한동훈 씨는 악플 달다가 쫓겨나서 가처분도 못 걸어보고 지금 사실상 횡사한 상태가 된 건데 정치적으로 뭐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누가 지금 좋게 봅니까? 사실 관심이 없죠. 지금 한동훈계 쪽은 한동훈 계파 전체 언론 트래픽을 보면요, 예. 한동훈 씨보다 배현진 의원이 더 잘 나갑니다. 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씨는 입지가 없어요. 갈수록 잊혀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기웃거리는 거 피해자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저 사람은 당을 망치고 있다. 한동훈 오죽하면 제명 찬성이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더블 스코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도 피해자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씨가 왜 보수 진영 텃밭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 피해자로 안 봅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육선 하셨잖아요. 사실 오래 정치를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컷오프라고 하는 게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정 계파를 지금 학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처럼 그렇죠. 다선 중진급들이 특히 현역으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이 시장 선거에 이제 우리가 정말 당이 어려울 때 수도권 같은 데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만 후보 난립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이거 충분히 논박이 가능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다라고 해도 일부는 아 이거 억울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그 성공했던 무소속 연대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궁색하거든요. 전혀 억울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쓰는 언어 자체가 이게 남들을 굉장히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저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구 지역 유권자 또는 전국의 이 국민의힘 지지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주호영, 한동훈 이러면은 억울한 게 아니고 괘씸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괘씸한 배신자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지금 신주호 그 전 부총장 얘기처럼 둘이 연대를 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동훈이라고 하면 이갈리는 사람들 정말 많으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찬성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배신자 낙인 찍혀가지고 정치적 제기를 못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이랑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정말 능동적으로 정권을 해코지할 작정으로 당원 게시판에 여론을 조작하고 특검 협박질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런 고립된 상황을 만들었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전 유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유발을 했는데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당 전체를 또 악마화를 했잖아요. 내가 막았고 당이 지금 구태극우라서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다. 누가 그런 말장난 궤변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와 손을 잡는다? 그럼 주호영 의원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 충북도지사 이 경선 과정이 이제 오늘 아침 소식으로 완전 경선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김영환 현 도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예. 갑자기 삭발을 합니다. 네. 삭발을 하는데 충북 도민만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 삭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경찰이 뇌물 혐의인가 해서 사전 그렇죠. 구속영장을 3,100만 원. 신청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김수민 전 의원이 또 추가 신청을 합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모든 언론에서 야 이거 김수민 내정이다 이거. 네. 이러면서 내정설이 뜨는데 결국은 오늘 아침 결론은 완전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언론 있잖아요, 언론.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뭐 유튜브도 보시지만은 뭐 스마트폰으로 이런 언론 정치 기사를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목을 끄는 언론 기사, 이 낚시질 아닙니까 이런 거? 내정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가 계속 증폭을 시켰잖아요. 확대 그렇죠, 재생산을 그렇죠. 하면서 맞아요. 음모론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김수민과 통화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 이정현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둘이 통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만 알 텐데 김수민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서야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게 정황상 김수민 쪽에서 좀 자가 발전을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여러 찌라시들이 조금 돌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내용 보면은 사실상 김수민을 염두에 두고 추가 공모 열어준 거 아니냐라고 그런 글을 적어서 막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무 플레이어들은 딱 이거 보고 나서 그런가? 호도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라고 찌라시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특정 후보들이 좀 경도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던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조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사실 무차별적인 난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동정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김영환 지사는 공관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지도부도 사실 똑같이 그렇죠. 공격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자기 구속
영장 발부되니까 이제 이재명을 또 향해서도 막 무차별 난사를 하면서 굉장히 희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스스로의 거취에 도움 되느냐, 결과적으로 경선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도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처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한마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도 전라도 출신의 못된 버릇. 그러니까 이런 표현. 지금 송영길 의원이 지금 그걸 거론해요. 그러니까 참 DJ 때 정말. 정치 시작하셨다는 거 저도 네. 그래서 알았거든요. 새정치 국민의힘. 이게 지금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어제 송영길 의원 어쩔 수 없이 한번 칭찬하게 됐는데 이랬더니 댓글에 어떻게 송영길을 칭찬하냐 뭐 이런 댓글 올려주시던데. 송영길 의원 말이 제가 볼 때는 그 팩트만 보면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김대중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한 길로 쭉 가든지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정당 안에 그 충북도지사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질러 놓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 의원도 적절하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 전라도 출신이 대구를 멀어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이분은 한 발 더 나가서 전라도 출신의 못된 버릇 이거는 이거 완전히 지역 비하예요 지역 비하. 그러니까 이건 전라도 사람들은 항상 뭔가 나쁜 짓을 꾸민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을 통으로 싸잡아 묶어서 그러니까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 레이시즘입니다,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말 좀 경악스러운 얘기였다. 그리고 우리가 호남 지역은 후보 안 냅니까? 호남에도 지금 출마해서 우리 비례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저희 청년 오디션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지금 치열하게 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초를 쳐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역 지사가. 근데 이 말씀 나온 김에 민주당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3번 다 고향이 영남인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노무현이고 광주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을 찍어내는 거죠. 네. 원래 하나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호남에 있는 그 당원들이 노무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당선시키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장사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불경 지역의 표가 많이 잠식이 되는데 지금도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 김해 쪽은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비극적인 어떤 그런 운명을 맞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동정표가 있는 거예요. 동정표. 맞아요. 그죠? 그게 지금 민주당이 영남 지역을 쉽게 하면 선거 때마다 싸우게 되는 그 교두보가 바로 불경 지역, 특히 김해를 중심한 그 지역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부산 출신 또 출신이죠. 문재인을 또 시켜서 또 민주당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재명까지. 그렇죠. 이재명도 그 영남권에서 안동. 그렇죠. 안동 출신. 일찍 떠났지만 근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도 앞으로 호남 출신 우리 혹시 압니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 또 서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왜 영남 출신이 대선 후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그 편견을 네. 이번에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우리 당이 조금만 이게 그 궤도를 우리 내 집단 중심으로 가면은 영남 자민련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을 했던 수권 정당이고 우리가 대통령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립된 역사를 또 밟아왔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영남에 많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호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영남 출신의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그 틀을 적극적으로 깨려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텃밭이라고 불렸던 지역들이 이제 민주당의 일부 테라포밍이 되는 효과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 윤어게인을 해야 외연 확장, 전 이런 얘기 개념에는 공감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 지역을 지나치게 좀 매도하고 호도하는 언사는 굉장히 자중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정현 위원장 호남 출신이시지만 42년 보수당에서 정치하셨거든요. 그럼요. 친박계 대표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 가지고는 공격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희도 좀 이제는 민주당이 더 강한 정당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현실. 190여 석 지금 여권에 현실. 집권을 했고 지금 지방선거도
이길 거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민주당에 배울 부분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 사실 그 여러분 이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그 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는 보수 우파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계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더 주류입니다. 주류 정치계에서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뭐 내 고향에서 한번 시장이나 한번 하고 이제 정치 여정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혁신공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물론 대구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게 전 맞다고 보지만 일반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경기도에도 후보가 지금 뭐 한두 명 뭐 나왔다 얘기 나오고 서울에서도 서울시장 현역시장도 나온다 만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대구 경북만 10명씩 몰려 이렇게 사실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경계할 필요도 있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뇌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옳은 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정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궁금한 게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지금 대변인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뭐 저를 포함해서 그 6개월 전에 같이 임명됐던 대변인단 한 7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그 임명 영장이 안 돼서 무직 상태입니다. 당장은요. 임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임기를 원래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번 지도부에서는 조금 더 대변인단들도 좀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우리가 또 활동을 좀 액티브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임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페널티를 주겠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자동 연장 개념으로 들어가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고 이상하게도 현직 서울시장께서 미디어 대변인의 어떤 거취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장급이야 지금 본인이. 이게 전 쟁점화가 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 월요일에 딱 임기 도래가 지난 주말에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의결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시장 그 제재 공고를 하고 딱 그 시점이 또 화요일로 맞물려 버렸기 때문에 제재 공고를 앞두고 이게 의결하면은 조금 우리가 빌미 줄 수 있지 않아?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30대 당직자 나가라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게 나가면 그 그림이 보기 좋나요? 전 이상한 것 같거든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니 대변인을 지금 당 대변인을 열심히 활약 중인 뭐 지상파 종편 뭐 유튜브 채널에 막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나 이런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당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홍보하는 이 대변인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자가 그걸 흠집내고 재임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 그럼 당대표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당권에 개입하는 거죠. 당무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심지어 현역 그 광역 단체장을 넘어서 후보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럼 그만하셔야죠. 그러니까 후보가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요 선수가 심판 잡돌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측근분들도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요구를 좀 그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 이게 맞나요? 저는 광역단체장이 당대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논리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정당 때문에 마치 지지율 밀리는 것처럼 핑계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거면 너무 이거는 궁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처세가 중요하고 다 평가를 받는데 지금 경선 앞두고 당원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좀 생트집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라도 빨리 재임명이 돼야 이분들 지금 직함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논평을 합니까? 자연인이라고 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대여투쟁도 해야 되고 메시지를 내고 논평을 써야 되는데 지금 명의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소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그러면?
손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대담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금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또 여러 당내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공천 과정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늘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은 제가 봤을 때 야당 민주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 안에 우리 당 안에서의 이 욕망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욕망이 가장 크게 이 증폭되는 순간이 이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는 잡음도 아니다.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지도부가 또 잘 가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뭐 저도 좋고 우리 지도부 관계자들도 좋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격자 K TV의 원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연설 아주 세게 하시던데요. 어제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집회. 예, 어제 사실 뭐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을. 왜냐하면 무슨 집회를 이틀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월요일 또 아침이고 또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연차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계셨지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연차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엄청 많이 오셨고 심지어 이제 기차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청주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참 우리 당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라는 대각성이 이미 있었구나. 이미 작년 전당대회 때 내가 책임 당원으로서 주인된 권리 행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흔드는 이 지금 국힘의 아주 낡아빠진 캐캐 묵은 기득권 그 원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뽑은 당대표를 당신들이 흔들 수 있냐. 이 선으로 물러나라. 당신들 다 물러나라. 100명 넘게 정말 한심하게 존재감도 없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다 물러나라. 이런 마음으로 모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연설하신 내용의 요지는 뭡니까? 어제 연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예. 우리가 당원이 주인이다. 이 당은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라는 걸로 이제 표상이 생긴 거죠. 표상이 생긴 거지 사실 본질은 그게 책임당원의 권리, 책임당원이다. 책임당원의 의사 이걸 지금 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이걸 뭐 장동혁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이게 맹목적인 지진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 오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뽑았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능멸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을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책임당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다른 거는 자꾸 누구 사람의 줄 서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는 이미 그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우리 책임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따라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했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 구호 외치면서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애국적인 마음인지 당연히 알죠. 왜냐? 제가 그 구호를 외치자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외부라기보다는 애국 시민들이 지도부가 이걸 외쳐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구현되는 거지 그걸 우리 앞에서 입으로 외치나 안 외치나 그거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으로 곤혹스럽게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지 안 외치는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미 지금 김민수 최고가 우리 대제일총 토론회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 한 것인데 특히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질문을 이렇게 그 질문자가 조금 이렇게 길게 했지만 그거를 오히려 김민수 최고 요약해가지고 이건 맞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도부가 부정선거 외쳐달라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답변을 하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어떤 민중의 힘으로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더 빠른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걸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선거 확신해 한다고 설득되지 않아요. 핵심은 결국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있고 저는 정말 그걸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설득한다라고 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아젠다 방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 되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지금 다른 뭐 실제 정치인들도 상황에 따라 TPO에 따라 어떤 그 구호나 어떤 뭐 방향성이나 전략이나 이게 다 달라지는데 이 제도권 안에서는 선거제도, 선거법을 바꿔서 선거제도를 바꾼다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그 부정선거를 확신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누군가가 오해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김민수 씨하고 답변한 것도 한 10분 정도 분량인데 그 중에서 딱 5초를 잘라가지고 선동을 해요. 어떤 부분을 잘랐냐? 부정선거 100% 확신하세요? 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김민수는 전혀 확신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본인이 확신 안 해서 확신하지 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서는 확신하는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은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면 그게 확신이 울려 퍼지나 확신이 더 확장되나 그게 아니다. 고립된 선명성이 된다. 우리는 고립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결국 중요한 건 선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더 많은 숫자가 돼서 총선을 이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거를 개정할 수 있고 그 단계로 가야지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다 각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께서 방송을 하셨는데 우리 목회님도 이제 연설도 하시고 본인이 또 카메라를 들고 쭉 이렇게 그 행진하시는 분들 팔로잉을 하면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오신 분이 한 몇 명쯤 된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한 3,0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주최 측 추산 뭐 얼마 뭐 경찰 추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경찰 추산이 한 3,000명 정도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00명 정도로 봤어요. 만일 이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집회를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집회 추산 방법이면 10만 명이죠. 예, 정확한 예. 아니 어제 집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로 결정된 것이 금요일 오전이고 금요일 날 급히 발주를 해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집회 차량 계약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목요일 저녁, 금요일 하루. 휴일은 또 방송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 하지 말고 이번 주 목요일쯤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제 의견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참 걱정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한 500명 오시겠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아까 이 댓글도 보니까 제가 이 댓글 좀 몇 개 읽어드리면은 어떤 분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알바를 한 명 붙여놓고 왔다는 분도 있고 또 밤샘 야근하고 쉬지 않고 왔다는 분도 있었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병원 간다고 반차 내고 와서
여기서 집회를 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댓글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정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거죠. 아, 우리가 장동혁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자라는 거 가지고 이런 그림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제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 왜 뽑았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개혁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혹은 윤석열 대통령 다시 우리 뭐랄까요 복귀시키자. 예, 윤석열 대통령 되찾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망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가 국힘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밖에서 하자, 뭐 아니면 심지어 국힘이 없어지면 해결될 거다라는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많은 이제 우리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걱정에는 사실 책임감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는 사람들이 책임당원이 되는 겁니다. 책임당원이 그렇지. 돼서 지금 이 당을,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 지도부가 계속 존속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개혁 방향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이 좀 실망시켰으니까 장동혁이 좀 꺾어 내려와도 난 방치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전당대회에서 또 뽑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이런 형태로 그 압박에 무너지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난국에 대해서 책임을 다 덮어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놓고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태업하고 일부러 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난국인데 그걸 장동혁 지도부가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윤호개인 따라갔더니 망했다. 책임당원 당심대로 했더니 망했다라고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순도 높은 책임당원들이 이 안에 있지만 외부에서 흔들면 책임당원들도 4분 5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원하는 이런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장기적 어떤 관점에서 당을 완전히 개혁하고 다시 정권을 되찾는 과정까지, 그 중간에는 총선도 치러서 국회 입법부도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데 예. 갈 길이 먼데 그거 한 걸음도 못 가고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뭐 팬심이라든가 한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운명에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한 성적에 대해서는 변론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치적 해석이 어떤 상징성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패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패배를 만들지 말자.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우리가 옳았다는 거,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을 하자. 그리고 입증하자. 그런 관점이었던 것이죠. 예. 우리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컴백했는데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면 그냥 뭐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컷오프 되었고 대구시장,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 뭐 이렇게 경부선 라인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정권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그 대구에는 혁신공천, 그랬더니 뭐 5 국회의원들 들이 뭐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워요. 이 시끄러우면 공천 과정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많고 또 본인의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파에서는 기적 같은 선거였습니다. 그 순천이었나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자전거 타고 선거 유세하면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배지를 달았던, 그리고 그 다음엔 당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선거에서의 파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충격파, 어제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전기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전기 충격은 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은 사람을 어느 정도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다시 박동을 시키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정치적으로 반 죽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충격적인 요법, 아주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럼 이것이 이정현 위원장이 한 충격 요법이 과연 적절했는가? 저는 시간이 결국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 그러니까 사퇴를 발표했을 때 상황, 주말 상황, 그리고 어제 상황, 오늘 상황 국면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야 이정현이 오세훈 때문에 화나가지고 그만두네, 혹은 장동혁한테 뿔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동혁한테 큰 부담을 주고 가네 하고 많은 책임당원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류가 좀 달라요.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부딪혔나 봤더니 장동혁 대표랑 부딪힐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국민의힘에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기득권들, 배지 카르텔. 배지 카르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 카르텔이 심지어 이 공관위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 안에서 공관위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는 당장 컷오프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한데,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컷오프 당에 마땅한 사람만 컷오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기득권들은 당연히 버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공관위원장을 많이 아주 강하게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뭐 주호영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박형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역시 충격요법을 아주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전혀 언급이 없었던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현직 도지사에 대한 컷오프 발표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거는 지금 휴화산도 아니죠. 활화산이죠. 이미 그건 막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건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맞습니다. 저는 또 오늘 오면서 또 속보를 이걸 미리 알았나? 라는 생각이 알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전 구속영장 쳤다. 경찰이. 이걸 단지 우리가 뭐 유죄 추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이런 외형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컷오프 안 한 상태에서 혹은 단수 공천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영장이 나왔으면 국민의힘이 같이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신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뭐 우연히 맞췄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떤 그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결국에는 그게 만일 이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그게 다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개인에게는 무죄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건 맞습니다.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한 발 비켜서 또 이걸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예를 들자면 지금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 그렇죠. 김태형 충남도지사는 단수 공천으로 끝이 났고, 했습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컷오프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경부선을 잇는 서울과 대구, 부산, 경북도지사, 뭐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대구시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보면, 지금 거기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대구 지역 이야기하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던지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죠? 보도가 됐죠. 지금 오늘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최은석 초선 의원을 경선을 붙이자. 그러면 좀 흥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다선 의원인 주호영 등 다선 의원들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공관위원 중에 이제 국회의원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뭐 좀 회의가 조금 파행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공관위원 정확히 누가 있는지 뭐 다 알려진 건 아닐 테지만요. 예. TK 출신 인사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서로 간에 이제 뭐 배려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온 거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컷오프를 하는데 뭐 당연히 앞서고 있는 1등을 컷오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같은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6선인데 2등도 못하고 있다. 2등인 여론조사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6선인데 2등도 못하고 있다. 이거 본인이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있어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 사람을 컷오프하는 건요. 전례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컷오프하는 게 맞습니다. 참신함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쏘가줄 수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6번을 지금 쏘갔기 때문에 더 쏘글 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경쟁을 그냥 붙인다고 합니까? 그 경선이 흥행이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 흥미나 생기겠어요? 차라리 아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뭐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일단 대구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데 전혀 그동안 이제 뭐 아까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조직을 다져가지고 만든 건 민심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본선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부산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부산 서울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 부산은요. 이 부산은 진짜 그냥 단순 충격 요법일 수도 있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진짜로 컷오프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살짝 이렇게 뭐 뉘앙스를 풍겼는지 안 풍겼는지 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뭔가 전기 충격 받은 사람처럼 막 발작을 합니다. 어제 그 현직 부산시장이 자기 SNS에 글을 썼어요. 이제 예. 뭐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썼겠지만 스레드에 이제 올린 걸 보니까 팔로워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넘습니다. 예. 근데 본인 공천 그 컷오프 되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쓴 거예요. 굉장히 지지자들은 관심이 갈 만한 글이잖아요. 좋아요가 2개가 찍힙니다. 아하. 5시간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2개. 저 처음 봤어요. 일단 본인이 하나 누르고 뭐 자기 아내가 하나 눌렀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 대중들의 민심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 아예 경선 없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컷오프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치겠습니다만 예. 이런 사람은 정말 컷오프 대상이 맞는 거죠. 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검증도 다 했고 우리가 쏘가도 봐줬고 박형준이 어떻게 시장 된 겁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허니문 기간에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본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 현직인데 어떻게 현역인데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많아봤자 30% 초반이고 아니면 20%대. 그것도 양자 대결일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예.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40%는 늘 넘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10% 이상 빠진다는 건 박형준이 반성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반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반성해서 뭐 변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안 맞아요. 네. 박형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평론하시면 됩니다. 평론. 자, 어제 그 집회, 대자유청 집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다니시면서 방송도 하시고, 또 밤에 또 늦게 방송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을 딱 5분 정도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참 가장 어두울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절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거 없으면 또 이러지도 않아요. 선거가 있는데 당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걱정돼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관위에서부터 뭔가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충격기 어떻게 보면은 뭐 재료가 우리 입맛에 차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재밌게 요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어떤 반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까,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한번 그 길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이야기할 게, 뭐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뭐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주진우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에 쏙 드는 후보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마음에 쏙 드는 일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쨌든 늘 하는 말, 선거는 차악이라도 뽑는 것이 선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가 최악인지를 빨리 파악하자. 그래서 우리 애국 우파들이 그 부분으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승리에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체력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